납니까? 예. 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 심리를 마쳤고 학습 동기는 저번에 한번 복습을 했기 때문에 저번에 했던 거에 대해서 저번 주에 했던 거에서 교수학습법 부분부터 복습을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학습에서 선생님들이 제일 곤란해하는 부분은 과연 교수 설계에 내가 들어갈 일이 있냐?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저걸 알아서 뭐하지? 왜 이걸 써야 되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만들어 놓은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에 대비하여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자율적 협동학습에 의한 구성주의 수업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바꿔서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중학교에 부임해서 가시면 지금 학교 입장에서는 제일 일이 많고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학기제 운영하는 거예요. 자유학기제. 그래서 기존에 했던 수업이 있는데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지시를 하셨다 이거예요. 자유학기제를 만들으라고. 그럼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죠. 뭘 어떻게 하시겠냐?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교수 설계를 보게 되면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자, 자유학기제라는 수업 방법들을 하나 만들어내야 되죠. 결과물로서 수업 방법을 만들어내야 돼요. 어떻게 무슨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겠다라는 수업 내용을 방법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수업 방법이 그냥 기존의 강의식으로 나오느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어떠한 이론과 어떠한 매체를 집어넣어서 교수 설계 과정을 거쳐야지 이런 수업 방법이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게 교수학습 교육공학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우리가 교수 설계로 들어가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목표가 뚜렷해요. 선생님들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라고 하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교수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반대로 교수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이런 새로운 교수 방법을 만들었는데 그러한 방법들을 적용했더니 이렇게 성과가 높더라라는 서술적인 관점이 기술적인 관점이죠. 내가 만든 수업 방법을 했더니 이렇게 성과가 높더라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느 수업 방법이 효율성이 더 높냐 낮으냐는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나한테 주어진 교육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업 방법을 택할 것이냐죠. 나에게 자유학기제라는 수업을 만들어서 시행하라는 교육 목표가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수업 방법을 채택해서 쓸 거냐 내지는 없다면 만들어낼 것이냐가 관심이기 때문에 처방적인 관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감기가 걸리면 감기가 낫기 위해서 우리가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약사한테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을 타먹지 않습니까? 즉 감기가 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약을 처방받는 것처럼 그런 처방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자유학기제를 만들면 있어서 그러면 교수 방법을 뭘 택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되겠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도했던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교육 목표라는 게 뭡니까? 교육 성과를 내는 거죠. 그럼 성과라는 건 뭘로 주어질까요? 효과성, 효율성, 안정성, 매력성으로 잴 수가 있겠죠. 효과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목표를 달성했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를 달성했냐. 효율성이라는 것들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최소의 시간,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했느냐 아니면 그걸 많이 들여서 했느냐라는 걸 좌우하는 게 효율성의 관점이죠. 반면 안정성의 관점이라는 것은 위험한 상황에서 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해야죠. 그래서 안정성이라는 것들은 학교에서의 교육 자체가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에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요. 교육을 받았으면 학생들은 그 교육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력성이라는 게 그 수업을 들었더니 정말 추가로 더 듣고 싶더라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매력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지금 교장 선생님한테 지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유학기제를 만들으라는. 그러면 그 학교에서 처한 상황이라는 게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교과목으로서의 이런 교수 목적, 교육 목표가 이미 정해져 있죠. 자유학기제 만드세요.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창의 융합을 키울 수 있는 수업 방안을 만드세요라는 목표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선생님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들면 되느냐, 내 뜻대로 만들면 되냐? 아니죠. 주어진 학생들의 특성들을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한테는 내가 가르쳐야 상호작용의 가장 큰 주체는 학생이고,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그 입맛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것이냐가 관심이기 때문에 학생 특성을 파악할 수밖에 없고요. 교육 목표 달성이라는 거 안에서 자유학기제라는 교과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선생님들은 전공 과목의 교과목 선생님으로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하느냐? 아니라고요. 학교에 가면 프로젝트 업무를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 교과내용 특성, 자유학기제의 기본 취지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될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존 수업과는 뭔가 다른 것들을 제공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 교과의 특성을 알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라는 곳이 시간, 인원, 재정이라는 게 무한대로 주어지는 데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다 교육감에다가 보고하고 예산 승인해서 따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 조건에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설계 과정에 직접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그 들어갔을 때 절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교장 선생님한테 지시를 받았어요. 자유학기제 만드세요. 그래서 수업 방안을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이 교수체 설계, 뭐 시일즈와 리치, 에디무용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럼 과연 뭘 하겠냐라고 한번 연상을 해보시자고요. 나한테 자유학기제를 만들으래.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가만히 있어봐. 자유학기제의 속성이 뭐지? 성격이 뭐지? 뭘 도대체 원하는 거지? 라는 것들을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석한다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교사 선생님, 자유학기제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 자유학기제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담아서 전달할까요? 그러면 교사 선생님께서 그러시겠죠. 2025 개정교육과정에 보면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 그거 자료 참고하시고요. 또 애들이 뭘 원하는지 한번 선생님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애들이 어떤 원하는 수업의 형태가 있는지. 또 다른 학교는 지금 자유학기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자료를 한번 살펴보세요. 라고 선생님들한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딱 그게 분석 단계에서 할 일이에요. 요구 분석하고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학습자 분석하고 과제 분석을 해요. 2015 개정교육과정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주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주변 학교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딱 이거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학기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뭐냐? 요구사항 분석에서 그냥 보고할 수 없고 그걸 다 요약 정리를 해서 근거 증빙자를 붙여가지고 보고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결과물은 뭐가 되냐면 요구사항 분석서가 돼요. 학습자 분석할 때 학습자 인터뷰할 수도 있겠고 학습자한테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결과물들을 다 붙여가지고 요구사항 분석서라는 분석 결과 이런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라는 내용물을 담은 요구사항 분석서를 만들 거예요. 설계 단계에 가면 뭘 할 거냐면 요구사항을 알겠는데 그 요구사항이라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라는 막연한 게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플라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어요 라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사항을 가지고 전문가인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건 학습 목표로 다 치환을 해서 바꿔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목표를 달성을 했다 못했다는 걸 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요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그런 요구사항이라면 이런 목표를 잡으면 되겠네라는 목표를 만들 거예요. 수행 목표 만들 때는 측정 불가능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시험이라는 게 꼭 오디션이나 객관식이 아닐 수가 있죠. 수행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자관 그 결과물을 통해서 구분을 해줄 수 있는 뭔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체계가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요구사항들을 뽑아진 요구사항들을 갖다가 수행 목표로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들을 만들 거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구사항에 따라서 설계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딱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 줄 크게 표로 해서 쫙 나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요구사항 이거를 그대로 교육 목표로 바꿔낸 거 그대로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평가 방안이라는 것들을 쫙 나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수행 목표 명세서예요. 무슨 얘기냐? 연극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연극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다라는 목표를 수립을 할 거고 그 평가는 연극 학생들이 조별로 과제 수행한 거에 있어서 수행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요구사항, 목표, 평가 방안이라는 걸로 나열을 다 한 게 이게 바로 목표 명세서예요. 이 목표라는 것들은 연극이라는 거라는 아주 커다란 주제를 잡았지만 이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배역, 맡은 배역을 소화를 잘할 수 있다. 소품을 준비를 잘할 수 있다와 같은 여러 가지 목표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는 우선시되는 목표가 있고 좀 필요한 부수적인 목표가 있고 해서 위계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학습 내용의 계열화예요. 각자가 하나의 배역을 맡아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겠다. 누군가가 이거를 전체를 감독하는 감독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겠다. 소품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겠다. 장비를 다루는 사람이 있어야겠다와 같은 다양한 내용들을 파악하는 게 내용 계열화죠. 그 다음에 이 연극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이론을 뭘 하겠다라는 것들을 선정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이론 하에서 연극이라는 수업을 자유학기제에 도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고요. 따라서 그거에 따른 목표는 이렇게 되고 평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요구사항 명세서예요. 설계 단계에서 됐어요. 자, 이거 됐다고 해서 지금 바로 연극 수업을 진행할 수 없죠. 연극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연극에 대한 자료를 먼저 만들 거예요. 바로 개발 단계에 들어가면 하는 일이 연극에 이해해가지고 교재를 만들겠죠. 그런데 교재를 선생님이 만들고 바로 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오류가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죠. 학생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형성평가를 통해서 혹시 오류가 없는지 점검을 하는 거죠. 학생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니면 선생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형성평가를 실시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업 시간에 처음 아이들 대할 때는 어떻게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발문을 어떻게 하고 애들에게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고 하는 계획을 세울 거잖아요. 그 절차를 세울 거 아닙니까? 그 절차에 해당되는 게 교수 프로그램이에요. 바로 수업 방법이라고요. 만들어지고 나면 이 수업 방법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자료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 나온 결과물은 뭐냐면 학습 자료와 수업 방법이겠죠. 교수 프로그램이라고요. 결과물이 이거예요. 이거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바로 모든 학생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냐? 안 된다고요. 검증을 해봐야 된다고요. 이게 맞는지. 그래서 시범 실시를 할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애들한테 자, 우리 일주일간은 수업에서 시범 실시를 할 테니까 너희들 이해하고 한번 들어봐. 그래서 연극 수업 하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파악을 했더니 수업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빔 프로젝터랑 연극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스크린이 필요해요. 그러면 필요한 유지, 지원 체제를 학교에서 받아내야죠. 막이 없다, 연극할 장소가 없다, 장소를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유지, 관리, 지원 체제를 구축을 하는 게 바로 실행 단계에서 하는 일이에요. 자, 했어요.
파일럿으로 했더니 제대로 됐는지를 봐야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목표를 달성했는지 아닌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생들한테 학업 성취를 진단을 하겠죠. 그게 바로 총괄평가 아닙니까? 학업 성취 평가를 할 거예요. 테스트로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전 수업에 비해서 뭔가 현저하게 나아진 게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 뭔가 나아졌겠죠? 나아지지 않았다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이건 잘못됐군 하고 버리는 거예요. 나아졌는데 나아진 거에 안에는 기존 수업 대비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추가로 들어간 비용 대비 새로 짠 연극 수업이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효과적이었는지 효율적이었는지를 보기는 게 교수 프로그램 효율성 평가예요. 바로 수업 방법의 효율성이 투입 대비 산출이 얼마나 좋았느냐를 보는 게 바로 평가의 과정이라고요. 이게 바로 교수 설계 과정입니다. 결국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선생님들한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렇게 자유학기 수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교수 설계 과정은 수업에 필요한 거의 중요한 핵심을 다 집대성해 놓은 것이다. 요구사항 분석을 잘 해서 그거를 수업의 목표로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 여기 반영되어 있죠. 교사 입장에서 내가 설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잘 파악해서 그거를 수업 목표로 내가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교사에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교수 전략을, 교수 이론들을 활용해서 학습 자료를 잘 조직을 하고 학습의 자료에 따라서 수업을 적절하게 선택해서 수행하는 게 맞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교사 입장에서.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수행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없는지 필요한 유지 지원 관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볼 분필이 있어야 된다든가 빔 프로젝터 같은 거. 이거 선생님들이 다 고려할 사항이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고려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평가를 할 때는 공정하게 해야 될 거고 의도한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측정해야 될 거고 라는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투입한 노력 대비 성과가 없었다 내지는 별로였다 그럼 빨리 버리고 바꿔야죠. 내 수업 방식을. 이런 것들이 바로 교수 설계 과정이 자유학기제라는 프로젝트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같은 것도 설명을 해주지만 각각의 수업을 선생님들이 진행함에 있어서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디겐케리 모형은 그 에디 모형의 전통적인 시스템 디자인, 교수 설계 모형이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단계를 세분화한 거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에디 모형의 내용물을 외울 때는 목교학 수평전 자형총으로 외워두면 훨씬 편하다. 목교학이 분석, 수평전이 설계, 자형이 개발, 총이 평가 단계, 실행 단계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이해해 두시면 더 중요한 에디 모형의 요 각각의 목록들은 다 외우지 않아도 내용물을 채워서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프로젝트가 떨어졌다? 내가 뭘 어째야 되지? 라고 이해를 해야지 훨씬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에디 모형에 의해서 할 때는 여기 실제 학교에서 시범학교 지정해서 한다라고 하면 3년 정도가 걸려요. 빨라도 2년 동안 개발이 된다고요. 그러니 이 에디 모형이 갖고 있는 것들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이 독자로 하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주로 저쪽 연구원 쪽 있잖아요. 뭐 교육과정 평가원도 있고 교육개발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로젝트 의뢰를 하면 하나씩 만들어주는 거죠.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선생님이 2년에 걸쳐서 수업을 만들고 있을 시간 여유를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짧은 기간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이 되겠죠. 학생들 몇 명한테 인터뷰를 해봐요. 심층 인터뷰를
공부 잘하는 애들이겠죠, 주로. 그래서 한 6명 모아놓고, 너희들 뭐 하고 싶은지 한번 얘기해봐. 다 목록 나열하면 핵심은 다 나와요. 알았어. 가만히 있어봐. 애들이 이걸 요구를 했으니 나는 교수 목표를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거기에 따라서 평가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건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알고 있는 교수 이론 중에 이런 이론을 적용하면 되겠네? 라는 것들을 설계를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내용들을 내가 구성을 해서 이걸 수업에서 한번 가르쳐보자 라는 수업 방법은 절차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약식으로 그냥 짧게 만들어요. 모든 게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실제 그 방금 짠 그 수업 프로그램을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운영하시는 거예요. 애들한테 형성평가를 해. 총괄평가 대신 형성평가를 해요. 짧게 퀴즈로. 그래서 선생님 수업 받고 나서 너희들 어땠어? 어느 점을 좀 바꿔야 될까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뭐 이런 게 재미없었어요 라든가 아이들 피드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뽑아요. 뽑아서 다시 내가 가만히 있어봐. 애들이 재미없다니까 내용을 이렇게 좀 바꿔볼까? 수업 방식을 좀 이렇게 참여 모둠 활동으로 바꿔볼까? 라는 것들을 바꿔내는 거예요. 또 운영을 해. 또 요구사항 반영해서 이거를 한 대여섯 차례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뭐 별로 더 원하는 거 없는데요? 지금 좋아요. 그러면 더 손댈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몇 달 안에도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수업을. 이게 바로 레피드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을 원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시적인 형태, 원형. 거기서 자꾸 조금씩 나아지는 백해. 나아져서 정상화되는 과정을 발전해 나가는 모형이죠. 순환을 돌면서. 이게 바로 원형이에요. 그래서 에디 모형이 3년의 시간, 2년에서 3년의 시간을 걸려서 만드는데 이렇게 6개월 안에 이걸 만들 수 있으면 왜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만약에 선생님한테 연구부에 배정이 돼가지고 수업 방식 하나 만드세요 라고 하면 에디 모형을 할 거냐 프로토타입을 모형을 할 거냐 라고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프로토타입 모형을 쓰겠습니다. 결과물들이 나오지 2년만 기다리세요 하면 교장 선생님이 기다려줄까요? 절대 못 기다려주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다라는 정도를 이해를 해두시고 나머지 모형들은 기존의 모형이 갖고 있는 한계점들을 조금씩 더 강조해서 표현한 것일 뿐이다. 실즈와 글래스코의 교수 설계 모형은 기존의 디겐키니 모형이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좀 더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모형으로 개선한 것일 뿐이다. 중요하진 않은 거죠, 그러면. 논술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브릭스의 학교 중심 교수체제 설계 모형은 기존의 수업 방식이 일반적인 학생 하나의 패턴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통 수준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거를 보충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 내지는 영재 학생들과 같은 좀 차별적인 배려가 필요한 그런 학생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교정 수업을 하고 하는 것들의 이런 단계를 좀 더 집어넣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했다. 그것만 차이있고 나머지는 다 같아요. 나머지는 교수 설계하고 거의 같아요. 그러니 이것도 그렇게까지 알아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굳이 묻는다면 누구 모형이냐? 브릭스의 학교 중심 교수체제 설계 모형이다. 뭐가 달라졌냐? 이렇게 다양한 학습자를 선별하고 낙제생을 수용할 수 있는 2중, 3중 프로그램, 이중적인 프로그램 계획을 했다. 일반 학생 따라갈 수 있는 애들은 따라가고 거기서 못 따라가는 학생들에게서는 어떻게 배려를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부가해서 넣었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지 나머지는 뭐 이 단계를 논할 게 아닌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던킨과 비들의 교실 내 수업 과정 모형은 결국 교육 목표 달성이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누가 수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면 첫째는 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속성들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다 독립변으로서 영향을 미치겠죠. 대표적인 예가 선생님의 연령이 어떻게 되느냐, 성별이 어떻게 되냐, 내지는 선생님들의 교과목에 무슨 과목을 담당하고 있냐와 같은 사회요인, 지위, 성분 요인들이 영향을 주겠죠. 말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어진 다른 핵심 변인이 뭐냐면 학생 주어져 있잖아요. 학교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보니 교사도 인간이니까 교사의 인간적인 속성들, 학생, 학교라는 주어진 환경, 주어진 상황에서 수업을 진행해서 교육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그 수업과정 연구모형 형태로 된 것도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거 다 외워야 되냐? 외울 필요 없죠. 나한테 필요한 거는 선생님의 인간적인 특성, 그 다음에 학교라는 주어진 상황상 학생과 학교라는 시설, 수업 과정을 이 둘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할 거고 결과 달성해야 될 거는 교육 목표다 정도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 설계 모형을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요구 분석에서 뭐 했냐? 학생들한테 너 뭐 배우고 싶어? 네가 원하는 게 뭔데? 과연 너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 교육 목표로서 좀 바람직해? 바람직하지 않아. 그거보다는 좀 재미도 있으면서 너희에게 도움될 만한 게 뭘까를 선생님이 고민하고 있어? 라는 얘기들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거 파악하고 애들하고 대화해보고 인근의 학교들은 뭐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바로 요구 분석과 학습과제 분석이에요. 옆 학교는 연극하더라고요. 옆 학교는 방송반 직접 운영해서 뮤직비디오 만드는 걸 하더라고요. 와 같은 것들. 그러면 어떤 수업들이 있는지 학습과제 분석을 한다는 게 딱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라는 것들은 그냥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이게 나올 일은 없고, 자, 그럼 요구 분석할 때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선생님 입장에서 저는 요구 분석할 때는 이런 거 할 거예요 라는 기법들을 묻겠죠. 뭐 하느냐? 차원명세 조사. 이게 이름이 복잡해서 그렇지 다른 거 아니에요. 옆 학교 뭐 하는지 살펴보겠다. 시중에 나와 있는 자유학 퀴즈에 대한 책에 대해서 내가 한번 사서 읽어보겠다. 이게 차원명세 조사하는 거예요. 사용 분석이 옆 학교 뭐 하고 있더라 라는 거 파악하는 거고, 설문조사는 애들한테 너 뭐 하고 싶니? 이거를 모든 전원한테 하려면 인터뷰에서 사진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전원 다 설문조사 돌려서 물어보는 게 제일 싸잖아요. 제일 편하잖아요. 설문조사 할 수밖에 없다고요. 과제 분석에 있어서는 그래, 연극을 하려면 위계가 어떻게 되고 군집이 어떻게 되고 절차가 어떻게 되고 통합적으로는 어떤 걸 해야 돼 라는 것들에 대해서 방안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학습과제 분석이에요. 이게 분석 단계에서 그러면 딱 이 핵심 이 두 가지가 전부라고요. 설계 단계 딱 들어가면 애들이 뭘 원하는지 알았어. 옆 학교는 어떤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알았어. 그 안 걸 갖고 첫 번째 될 일은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우리는 수업 목표를 이렇게 잡아야겠네? 하고 수업 목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게 하면 뭘 하겠습니까?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지? 배운 다음에 행동이 뭐가 바뀌어야 되지? 내용과 행동 이원 분류했을 때 학생들의 교육 목표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지? 라는 목표 설정을 해두겠죠. 목표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평가를 전제로 하니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현재 애들이 연극을 할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면 추가로 가르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애들이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을 해봐야 되죠. 연극에 바로 기획해서 들어갈 수 있는 레벨인지 아니면 연극이 뭔지부터 가르쳐주고 연극하는 방법에 따라 하나하나 행동들을 가르쳐주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지, 그게 바로 행동 진단이에요. 학생 수준을 현재 봐야 된다고요. 그 학생 수준을 봤으니 애들이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네. 그러면 동작 움직이는 것부터 하나씩 가르쳐야 되겠네.
수업 전략을 선생님이 세우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초기에는 강의를 통해서 연극의 요소가 무엇인지,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애들끼리 계획을 잡아서 연극을 짤 수 있도록 모둠 활동으로 바꿔나가겠네? 라는 계획을 그렇게 딱 세우실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수업 전략을 결정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중간고사 정도 시기 이전까지는 내가 연극에 대해서 강의식으로 가르쳐야겠다. 중간고사 시기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스스로가 연극을 짜서 무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딱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수업 전략 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매체를 선정을 하겠죠. 애들한테 시중에 연극의 이해란 책이 있거든. 그래서 그거 사서 몇 페이지까지 공부해 오자. 선생님이 거기 관련된 동영상을 수업 시간에 틀어줄 테니까 그거 보면서 우리 같이 만들어 보자 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매체 어떤 거 활용할지도 다 정해졌잖아요. 딱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수 설계 그러면 남의 나라 얘기 같지만 실상은 학교 딱 가면 자유학기제 만드세요. 선생님 교육학 다 아시고, 그다음에 다른 학교 참고하시고, 교육과정 교육부에서 내려준 거 이해해 보시면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기한했던 품위했던 문서 다 찾아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라는 거 계획서에서 다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알아야죠. 딱 그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하는 거고, 그 중에서 좀 더 선생님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본다라면 학습과제 자체는 우리가 지덕체 전인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지덕체 전인교육을 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지덕체 전인교육에 따라서 여기에 교육 목표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영역은 지에 해당되는 인지, 덕에 해당되는 정의, 체에 해당되는 심동으로 내용들을 구분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다고요. 연극을 가르치더라도 지적인 면은 어떤 거, 인지는 어떤 걸 가르치고,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서로 돕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정의적 속성을 뭘 배우고, 연극을 하기 위해서 체력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고 라는 것들을 다 분석을 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목표도 거기에 따라 만든다고요. 이 목표를 기술할 때 그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 교장 선생님이 물어보시겠죠. 근데 자유학기제에서 연극을 하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수업 목표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수업 목표가 뭐냐고요. 라고 교장 선생님이 당장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일단 연극이라는 걸 통해서 첫 번째 가장 큰 목표는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 목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목표 목록을 다 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럼 목표를 진술하는 내용은 딱 어떤 식이 되냐면 바로 그런 룬드의 진술 방식이 돼요. 연극을 통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방법을 이해하고 몸과 말과 언어를, 몸과 말과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음을 이용해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라는 일반 목표를 제시하고, 그 안에 세부적인 수업 목표 안에는 자신의 의지를 몸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 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자신의 그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인지, 정의, 심동적인 세부 목표들을 세워나갈 거 아닙니까? 딱 그런 눈에 따라서 세울 거라고요. 이 그런 눈에 세부 목표를 세울 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목표 안에 교장 선생님이 보실 거예요. 어떤 내용을 보실 거냐? 그 목표가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내용과 행동으로 이원 분류된 목표에 따라서 구체화된 목표가 세워져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런 식입니다. 연극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와 같은 내용, 행동, 이원 목표가 작성이 될 거예요. 메이거 방식에 의해서 교육 목표를 더 구체화해야 된다면 연극 수행하는 건 하겠죠. 문제는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죠. 학생들 조별로 그러면 5조가 되겠죠. 5조 중에 한 조를 뺀 나머지 조는 다 제대로 된 연극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메이거의
목표 진술 방식이 될 거고, 가네 브릭스 방식이라면 연극에 있어서 다양한 소품과 대사, 동작을 활용하여 무대 위에서 연극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목표를 세우겠죠. 그래서 여기 목표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개발 단계에서 여기 목표 진술을 하는 거를 누가 하겠어요? 선생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고요. 개발 단계에 여기 딱 수업 목표 진술할 때 이거 하는 건 누가 전문가냐? 선생님이 전문가예요. 이 목표 진술 방식을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목표를 진술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구체화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운동 방식으로 일반 목표 정하고 세부 목표 정하고, 세부 목표 안에는 이렇게 타일러 방식, 메이거 방식, 가네 브릭스 방식에 따른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뽑아내는 걸 누가 하느냐? 선생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목표를 교장 선생님한테 제시를 하면, 아, 그 목표 괜찮네요. 딱 교장 선생님도 그 목표를 듣고 이해를 할 거거든요. 연극 수업이 왜 필요한지. 연극을 하면 그게 교육이 돼요?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 연극을 하게 되면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의미가 있네요. 라고 될 거라고요. 그래서 목표가 나오지 않으면 교장 선생님이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 그래요? 그러면 연극은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애들한테 가르치죠? 아, 방학 중에요. 제가 연극 단원을 찾아가서 좀 아는 분이 있는데 가서 협조를 얻으려고요. 라는 것들이 바로 수업 전략이지 않습니까? 연극을 어떻게 가르쳐주면 되는지, 실제 극단에서는 연극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가서 참관하려고요. 그러면 가서 보면 신입 부원에 대해서 연극을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도입 시에는, 그러니까 처음 신입 부원 왔을 때 어떻게 연극에 대해서 소개하는지 소개하는 거 보고, 실제 행동을 가르치는 수업 전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요약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 연극한 수업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신입부원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딱 그거 결정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화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설계과정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만드는 것처럼 여러 선생님들한테 프로젝트가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설계 결과로는 연극 수업이라는 수업이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그러한 수업 방법, 연극에 대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의 수업 방법을 택할 것인가를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죠. 만약에 헛 중심의 교육을 한다면 무슨 내용을 가르쳐야 되지? 라는 중심을 한다면 바로 강의법, 문답법이나 토익법 중심의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대신 그것보다는 연극을 수행하는 과정, 하우 중심의 수업을 한다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나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절차 중심의 수업을 하겠죠. 인간 중심 교육과정은 what과 how와 why에 대해서 가르치는 수업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교수이론 안에는 절대 진리가 있다. 그 진리를 교사가 중심이 돼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전달을 잘하자. 지금의 우리 과학 과목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이 추구하는 바죠. 과학 과목 같은 경우가.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선생님이 교과서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쫙 구성해서 하나하나씩 아이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서 수업을 전개해 나가겠죠. 그런 방식의 전형적인 수업 방식이 바로 강의법입니다. 강의법이 갖고 있는 것들은 그러한 방식의 강의를 하게 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지식을 선생님이 잘 아는 선생님이 순서를 잡아서 체계를 잡아서 전달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전달이 가능하죠. 바꿔서 얘기하면 체계적인 전달을 가능하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전달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모르는 사람이 전달하면 7시간 걸릴 양을 잘하는 선생님이 전달하기 때문에 1시간이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의 경제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과 애들이 눈을 마주치고 상호작용해가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학습 동기 유발이 굉장히 잘 된다라는 장점이 있죠. 대신 이러한 강의식 수업을 하는 것들이 항상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이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수동적으로 바뀌어요. 지금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공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강의식으로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위해서 문답을 겸하겠다라는 다부진 의지를 갖고 수업 현장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강의를 막 하다가 오늘 주번 이거 뭔지 한번 답변해봐 하고 문답을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문답을 하느냐? 안 해요. 왜? 창피해. 맞추면 잘난 척하는 것 같고 못 맞추면 몰라서 창피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1시간 동안 선생님이 체계를 잡아서 쫙 많은 내용을 전달했어요. 그러면 그게 머릿속에 계속 잘 남아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고 일방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에이빙하우스 망각 곡선에 의해서 1시간이 지나면 56%를 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파지가 안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강의법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수동적이고.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듣는지 안 듣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내가 가르친 내용을 1시간을 열심히 난 떠들었는데 끝나고 나서 1시간만 지나고 나면, 하루만 지나고 나면 내가 수업했던 내용이 20%도 안 남아있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이 강의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런 강의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답법 위주로 했어요. 지금 전형적으로 아직까지도 하버드 대학교는 문답형으로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을 사전에 준비를 다 해오고 예습을 통해서 다 준비를 해놓고 그 핵심 쟁점만 교수가 물어보는 방식으로 문답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문답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조금 다 안다는 전제하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선생님이 그 방향만 딱딱 그 키포인트만 집어서 방향만 짚어주시면 수업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잘 돼요. 그래서 장점은 학생 입장에서는 문답을 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지목을 한단 말이에요. 지목에 답변이 안 나오면 수업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학습이 돼요. 그 다음에 사전에 예습해 와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고력을 키울 수가밖에 없다고요. 선생님이 묻고 틀린 거에 대해서는 틀렸다, 맞은 건 맞았다, 그건 왜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으면서도 계속 학생이 답변한 거에 대해서 저거 틀렸는데, 저거 맞았는데 라는 비판적인 태도를 키울 수가 있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또한 답변을 강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말 그대로 강의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 수동적이고 장기파지, 개별화 곤란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한 반대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문답법이죠. 대신 뭐냐? 우리가 한 반에 미국처럼 12명 데리고 수업을 한다. 이러면 문답을 해도 각 학생들한테 다 물어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가 30명씩 데리고 수업을 하거든요. 지금은 30명이지만 옛날 한 20, 30년 전에는 50명, 60명씩 데리고 수업을 했어요. 묻고 답하고 해서 질문 하나씩만 툭툭 던져서 답변 받으면 수업 진행도 안 됐는데 1시간이 수업이 훅 끝났다고요. 답변, 묻고 답하는데 2분씩은 걸릴 거 아닙니까? 학생 한 명한테. 그러니까 시간, 인원, 그 다음에 제약을 있게 되고요. 50분 안에 주어진 수업을 마치려면 별 수 없어요. 30명 중에 그나마 좀 예습해왔을 만한 애들한테 묻고 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우수 학생 중심의 수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문답법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그 문답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삼파법을 할 때 몇 대 몇으로 했냐? 1대1로 했어요. 1대1. 그러니까 옛날에 교육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가 이 선생님한테 배우려면 이 선생님이 1년간 먹고 살 거리를 다 해줘야 돼. 같이 수업하는 동안은 이 사람이 먹고 살 거리를 다 해줘야 돼요. 그만큼 비쌌던 거죠. 자, 강의법과 문답법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문답 갖고는 해결이 안 되고 선생님 입장에서 너무 강의 진행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반절은 자기가 해야 되거든. 일방적 전달도 아니고 상황을 봐가면서 반절은 자기가 해야 되는 게 문답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편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고민하는 게 바로 토익법일 수밖에 없죠. 토익법이라는 게 뭡니까? 마치 검사와 변호사처럼 편을 나눠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를 주고 각각에 대해서 서로 공격하고 공방을 계속하고 선생님이 조정해 나가는 역할을, 조정자 역할을 해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토익법입니다. 장점은 두 집단 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은 공방을 할 필요가 없죠. 대신 핵심 쟁점에서 의견이 서로 안 맞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토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습을 공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 마음 안에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 난 이게 이렇게 안 하는 게 맞다고 봐, 와 같은 양쪽 편으로 나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속감과 유대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응원하는 부분 쪽의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공감을 하고 있는 팀이 잘하기를 기대하면서 도와주고 거기에 자신의 의견을 보태고 하는 것들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남을 공격을 하려면, 말로 공격을 하려면 남 얘기를 잘 듣지 않으면 공격이 안 되겠죠. 그래서 타인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남 얘기를 안 듣고 일방적으로 얘기해버리면 제재를 당할 거고, 남 얘기를 제대로 들어야지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맹점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것들이 전제가 될 수밖에 없는 수업이에요. 그런 장점이 있죠. 대신 단점은 뭐냐? 자, 두 팀으로 나눴어요. 그럼 30명을 두 팀으로 나누면 15명이에요. 15명이 한마디씩만 해도 이쪽 15명 한마디씩 하고 그러면 수업 끝났어요. 아직 논의는 전개도 안 됐는데 각자 한마디씩 하면 끝났다고요, 수업이. 그러니까 여전히 문답보다는 시간 인원 제약이 좀 여전히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간 인원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토의식 수업을 하게 되면 팀 대표가 주로 얘기를 하겠죠. 의견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 시간 인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다라고 전제하고 다 넘어갔던 내용인데 그 중에는 그 내용 자체를 예습을 안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배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학습이 어렵다는 거죠. 쟁점으로 바로 들어가게 해서 토의를 하게 되지, 일단은 처음은 이거고 그 다음은 이렇고 그 다음은 이렇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강의법처럼 이렇게 전달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전후좌우를 다 맥락을 전달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갖고 있는 한계죠. 또한 토의식 수업을 하면 15명 나눴죠? 그러면 거기 한 2명씩은 변호사, 검사 해가지고 해요. 나머지는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죠. 근데 걔 중에 듣는 척하고 공상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죠. 너 왜 안 듣니? 들어. 저는 대학교 안 갈 건데요. 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토익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사 입장에서 그러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어느 장점을 택할 것이냐의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각각의 단점에 해당되는 요소를 교사가 어떻게 보완을 하는 역할들을 잘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장단점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더불어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모둠활동식을 할 때는 협동학습에서 나중에 다루겠지만 강의와 문답을 섞는 형태의 수업들을 많이 선호하세요.
그랬을 때는 자신의 수업법이 갖고 있는 단점, 학생의 수동성, 장기파지, 개별화가 어렵다는 거, 인원의 한계가 있다는 거, 시간 소요가 된다는 거, 우수학생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대안을, 이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수업 실현을 통해서 낼 수 있으면 선생님들은 좋은 수업 실현 점수를 받을 거고, 못 내면 수업 실현의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기가 진행할 수업의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방안들을 나머지 수업을 통해서 참고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내용물 중심, 절대 진리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했다라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수업들은 실생활에 필요한 직업 교육이 이루어져요. 자, 경험 중심 교육 과정,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절차를 한번 보세요. 문제 해결 학습 보시면 문제 제기, 문제 인식, 대안 설정, 대안 탐색, 최적 대안 선정, 결과 검증이에요. 이 전형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에요. 발견 학습의 내용 보세요. 문제 파악, 가설 설정, 가설 검증, 결론 및 일반화. 거의 같아요. 실상 다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요. 무슨 차이냐 이거죠. 같은. 근데 누구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고 누구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에요? 무슨 차이냐? 여기는 직업 교육을 했던 거예요. 직업. 여기는 과학자가 과학의 원리를 발견하는 탐구 과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차이가 있었던 거지 절차에 대단한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실제 문제 해결 학습에서는 주로 어떤 수업이 전개가 됐냐? 과거 1930년대 미국에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처음 나왔을 때는 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기 타운에 살지 않습니까? 도시는 인원 상대적으로 적고요. 왜냐하면 1930년대면 블랙먼데이여가지고 대공황이 있었던 때거든요.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시대예요. 아이들 가르치는 건 고사하고 아빠가 직장이 없어갖고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문제 해결 학습을 통해서 애들이 주로 배웠던 건 뭐냐면 밀농사 짓는 법, 소 치는 법.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주로 배웠던 건 뭐냐면 통나무로 된 집 짓는 거. 그다음에 닭장 아니면 저기 소우리 만드는 법 배우는 게 주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문제 해결 학습은 이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 학습이라는 그런 그 직업 교육을 하는 거에 장점은 학생들 입장에서 스스로가 자기가 지금 필요한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당장 졸업하고 나가면 자기가 그걸 써먹을 기술이야. 그러니 자발적인 학습을 할 수밖에 없고요. 농사를 짓고 소치고 하는 것들을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서만 배우네? 아니죠. 다 해보는 거죠. 직접 밀을 심어보고 젖 짜보고 경험을 통한 학습을 할 수밖에 없고, 학교에서 배운다는 것들은 대부분은 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종합적인 능력을 배울 수밖에 없죠. 또한 생각해 보시면 밀농사를 질 때 기계농으로 할 때는 혼자 짓겠지만 학생들 여럿이서 이 농사 지을 자리를 가보면 같이 심겠죠. 쭉 나란히. 그러면 민주적 생활태도를 키울 수밖에 없죠. 대신 이렇게 직업교육을 하는 것들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농사를 짓는데 읽고 쓰기 계산하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죠. 읽기, 3R 읽고 쓰기, 계산하기. 그 계산하기 레벨이라는 게 사칙연산이에요. 뭐 대단한 수학이 아니라 사칙연산 정도라고요. 그래서 기초학력이 너무 부실하다는 거죠. 직업 중심이니까. 체계적인 학습이 곤란해요. 왜? 밀농사 짓는데 싹이 안 나는데요? 그럼 물 줘봐라. 물 줬는데 싹이 안 나요. 비료 주자. 뭐 이런 식의 좀 그 상황에 따른 대응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체계적으로 밀농사를 질 때는 뭐 몇 주 안에 뭘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알기가 어렵다라는 게 문제 해결 학습이 갖고 있는 한계죠. 또한 직업인을 양성하는 거다 보니 대다수의 아이들이 택할 직업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사회는 농부만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 1930년대 지방의 미국의 타운에 가보면 마을의 가장 그 유지가 누구냐면 첫 번째가 저희 농장주예요. 대규모 땅을 다 갖고 있는 사람. 두 번째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법률가, 법조인들, 지방판사, 지방검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유지가 누구냐면 의사예요. 마을에 하나씩 있는 내과 의사, 아픈 거 치료해주는. 네 번째 유지가 누구냐면 그나마 대학 교육을 받은 교사예요. 다른 사람들은 대학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다섯 번째가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목사. 그러면 마을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키우고 싶단 말이에요. 자기 마을에서. 그런데 이런 문제개락수 프로젝트 학습이 농사 짓는 거 연습해가지고 과연 사회, 국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울 수 있겠냐라는 게 한계죠. 그건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지적 성장 어렵다는 거죠. 기초학력 3R의 계산이 사칙연산이라니까요. 뭐 미적분도 아니에요. 사칙연산이라고 수준이라고요. 프로젝트 학습은 이거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형태, 문제개발 학습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꾼 것에 불과하죠. 대표적인 예가 집을 짓겠다 그러면 벽돌 만드는 팀, 그다음에 나무 캐올 팀, 그다음에 땅 파서 기초 다질 팀 하고 나눌 거 아닙니까? 그 각 팀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학습이 프로젝트 학습이에요. 장점은 학생들 어차피 집 지을 때 다 필요하기 때문에 동기부여, 자발적인, 능동적인 활동이 가능해요. 왜? 기초 다지는 팀은 삽질 잘하는 애들 가 있을 거고, 나무 캐는 팀은 톱질 잘하는 애들 가 있을 거고, 벽돌 팀은 벽돌 잘 굽는 애들이 갔을 거라고요. 창조적인, 구성적인 태도가 가능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집을 짓는다, 닭장을 만든다, 식탁을 만든다와 같이 실생활에 직접 연결된 것들을 배웠다고요. 목수일을 배웠다고요. 만족감, 성취감이 있죠. 왜? 자기가 식탁을 만들었어. 의자를 만들었어. 그래서 완성이 됐어. 그걸 직접 사용을 해. 그러니 만족감과 성취감이 높을 수밖에 없죠. 단점은 목공이라는 것도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못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부진한 학생들이 나타났을 때 그러한 학생들은 할 게 없다는 거죠. 삽질 못하고 섭질 못하고 벽돌 못 구우면 할 게 없이 그냥 가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수업이 무질서예요. 팀별로 나뉘었기 때문에 교사가 각 팀을 다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쪽 팀 가서 한번 보고, 이쪽 팀 가서 한번 보고, 이쪽 팀 가서 한번 보고죠. 논리적인 지식 습득이 어려워요. 삽질하는 거에 대해서 논리를 가르칠 게 있겠습니까? 톱질하는 거에 논리를 가질 만한 게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헛 중심의 수업이 주로 우리의 역사와 전통에서 중요하게 내려왔던 학문을 배우죠. 지금도 영미에서는 셰익스피어 고전을 영어 수업 시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말 그대로 직업교육이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소련은 스푸트니크를 쏴서 로켓을 발사해서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돌릴 만큼 과학기술이 발전했는데 미국은 안 그랬던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지고 나서 우리도 과학 수학 중심으로 바꾸자 해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과학과 수학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과학자가 과학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좀 작게 해서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발견학습에서의 이 과정은 딱 과학자가 과학의 원리를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딱 논문 작성할 때, 지금 대학원에 다니신 분들은 논문 작성할 때 딱 이 과정을 거쳐서 논문을 작성을 합니다. 장점은 과학의 원리, 우리가 F는 ma와 같은 E는 mc제곱 이런 그 과학의 법칙을 똑같이 발견해 보면 F는 ma를 했더니 물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겠고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겠고
로켓이 어떻게 발사되는지 알겠고 심지어는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겠다와 같이 전이가 확 확장이 되잖아요. 지식의 전이가. 그 다음에 과학의 원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고등 정신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죠. 또한 기존에 유명한 과학자들이 했던 과정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하기 때문에 발견의 기쁨이 크고요. 나도 언젠가는 과학자가 돼야지라는 내재적 동기 유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단점은 과학의 원리를 과학자가 발견하는데 굉장히 몇십 년을 거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수업 시간에 하는데 혼자 발견하라고 떨렁 던져주면 애들이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스스로 발견이 곤란하고 교사가 가이드를 잘해야 되는 거죠. 또한 이 과학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들은 바로 문제 해결이지 않습니까? 법칙이라는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꼭 문제 해결만이 목표가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이게 목표라면 음악 미술 체육은 없어져야죠. 문제 해결이 목표라면 음악 미술 체육은 가르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국어도 가르칠 필요가 없죠.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탐구 수업은 이런 발견 학습을 여러 소팀 단위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바꾼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과학 과목 이외의 과목에도 이런 것들을 더 체계화를 삼으려면 바로 가설의 설정을 가설을 세우고 가설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면서 국어를 배우는 거죠. 광합성이란 하고 용어를 정의하면서 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가설을 검증할 때는 그 개별 가설에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탐색을 하고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가설의 검증은 탐색과 검증으로 더욱더 나뉜 거죠. 세분화해야지 단계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교사 입장에서 가르치기가 쉽죠. 단계를 밟아가면서 가르치는 게 탐구 수업이죠. 양질의 학습 파지가 가능하고 학습의 방법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죠. 자, 어떻게 학습한다고요? 안내, 가설, 정의, 탐색, 검증, 일반화의 절차를 밟아서 학습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요. 문제 해결력과 높은 전이가 가능하죠. 똑같은 과학의 원리를 발견하는 거니까. 고등정신 능력, 과학자처럼 과학의 원리를 발견하는 거니까 고등정신 능력을 키울 수 있죠. 단, 잘 보시면 발견학습과 탐구 수업의 이 절차를 밟는다라는 것들은 공이 하우 중심의 수업이에요. 헛 중심의 수업이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험실에 각 학교마다 실험실을 두고 있죠. 그 실험실에 교보제를 다 꺼내서 배치하고 한 다음에 다 닦아서 넣고 하려면 준비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게 한계죠. 그래서 1시간 안에 발견학습 하세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라고 반문을 하게 돼요. 왜? 일단 교보제 꺼내는데 시간이 걸려. 사전 준비를 해놓고 애들 1시간 동안 자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할게 이렇게 실험하는 거야 하고 한번 보여줘. 그럼 한 20분 훅 갔어요. 애들한테 선생님이 한 대로 해봐. 그럼 숙련된 선생님이 20분 걸린 거를 애들이 20분 안에 하나요? 할 수 없죠. 남은 시간 다 하면 자 실험 결과 보고서는 너희들 숙제야.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1시간 안에 이런 주어진 시간에 한다는 게 어렵다라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딱 어떤 관점하에서 지금 수업이 진행되냐면 학교에서 엄선된 진리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수업이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가 다 있고 그 교과서에 따라서 수업을 전개하는 거예요. 반면 협동학습의 경우는 학생들마다 원하는 지식이 다르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파악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절차가 다릅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기존의 수업방법과 다른 협동학습과 개별화 교수법을 잠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각각의 수업에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